이재명 후보가 연이틀 서울에서 중도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며 부동산 민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성남을 찾아 대장동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합류했습니다. 경기주택공사가 이재명 후보 옆집에 전세를 얻기 전 해당 집에 살던 사람은 성남시 산하기관 직원이며 그 아내는 김혜경 씨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여야에서는 거센 공방이 오갔습니다. 공수처가 에스코트 조사를 보도했던 본사 기자 2명에 대해 통신영장을 5번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신영장은 특정인의 전화통화 내역뿐 아니라 위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코로나 하루 사망자가 680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모의 민원과 영업시간 완화 여부는 내일 발표됩니다. 회사 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재무팀 직원이 체포됐습니다. 주식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와 빙그레 등 5개 아이스크림 업체가 가격 담합을 했다가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약 따져보니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전기요금 인상 백지와 실현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대선을 20일 앞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숨 돌릴 틈 없는 유세전에 돌입했고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눈길도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연이틀 서울 지역 집중 유세에 나섰는데 역시 공략 포인트는 성난 부동산 민심이었습니다. 서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고이동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노후 아파트가 많은 서울 노원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합니다. 두꺼비가 새 집이 필요하다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부동산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세금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세금이 확 오르니까 화나시죠? 저도 화나던데. 이틀 연속 서울 유세에 나선 이 후보는 연설 때마다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중도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촛불로 쫓겨난 세력이 5년 만에 복귀했다며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주술 의혹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주술에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술서가 가라는 길이 아니라 국민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도 비판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누군가의 과거를 뒤져 처벌하기 위해서 아까운 시간과 권한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홍대 거리에서 하루 일정을 마무리한 이 후보는 내일은 호남을 찾을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거점이자 동시에 아킬레스건이기도 한 성남을 찾아 대장동, 백현동 의혹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경선 경쟁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서 지원을 약속받고 이른바 원팀 마지막 조각도 채웠습니다. 윤석열 후보 유세 현장에는 이채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남시를 찾은 윤 후보가 대장동, 백현동 의혹을 집중 공격합니다. 인구 100만의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5천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내세운 이재명 후보를 불법에 유능하다고 했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요? 뭐에 유능하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불법에 유능한 겁니까?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양강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수도권에서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윤 후보는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서울 유세에선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집값을 올려서 그래도 운이 좋아서 집을 갖게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고 집이 없는 사람은 민주당 찍고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경선 이후 유일하게 합류하지 않았던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 협력을 약속받고 종로 유세도 함께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회의 종군하면서 협력하겠다. 아무 조건도 없고 직책도 없이 열심히 돕겠다. 윤 후보는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영남을 돌며 보수 결집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도 유세를 전면 중단하고 유세 차량 사망자 빈소를 지켰습니다. 이번 주말쯤 유세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런저런 복잡한 변수들이 안 후보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심통한 표정의 안철수 후보가 유세버스 사고로 숨진 버스기사 빈소를 찾았습니다. 오전엔 같은 사고로 숨진 지역선대위원장 빈소를 찾았는데 안 후보는 이틀째 두 빈소를 오가며 사고 수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렸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안 후보는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19일쯤 선거운동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21일 예정된 토론회에도 참석 의사를 밝히는 등 완주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버스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선거운동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 쇼트를 가다가 한번 미끄러지면은 다시 그 참여하기가 힘든 걸 좀 보시잖아요. 전수가 될 수가 있겠다. 국민의힘은 단일화 논의에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 얘기, 야권 통합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다만 어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20여 분 독대가 단일화 논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있습니다. 짧지만 그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간의 그 마음 심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계기는. 이런 가운데 야권 단일 후보 여론조사에선 윤 후보가 안 후보를 경쟁력과 적합도에서 모두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율까지 떨어지고 있는 안 후보가 어떤 전략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심상정 후보는 울산을 방문해 열악한 노동 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경기도 성남의 이재명 후보 자택 바로 옆집이 경기주택공사 직원 합숙소 용도로 전세 계약된 사실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보도가 나가고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대선 캠프를 운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은 누가 살았는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가 취재를 한 결과 전혀 몰랐다는 해명 역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공사가 이 집을 빌리기 직전 김혜경 씨의 매우 가까운 지인이 이 집에 살고 있었고 남편은 성남시 산하기관 직원이었습니다. 이런 우연들이 과연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해명이 되는 것인지 의문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자택인 경기도 순회동 아파트는 한 층에 두 채만 붙어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전세 계약을 맺기 직전인 지난 2020년 6월 무렵까지 이 후보 옆집엔 이 후보의 지인 김모 씨 부부가 살았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1년 성남시 산하기관에 특채로 채용돼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오늘 재택근무이십니다. 오늘부터인데 5급 공무원 배모 씨 지시로 이 후보 자택에 음식을 배달했던 제보자 A 씨는 김혜경 씨와 김 씨가 자주 어울리는 등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이사한 직후인 2020년 8월 경기주공이 전세 계약했는데 해당 아파트의 소유주 역시 김 씨 부부 가족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 등을 감안하면 그 사실을 몰랐다는 이 후보 측 주장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공사 사장이었던 이현욱 변호사와 이 후보의 친분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경기주공 블라인드 게시판엔 이현욱 사장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폭로글이 올라왔는데 이 전 사장과 이 후보는 부인했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옆집 거주자를 안다고 새로 전입한 사람을 알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은 이 후보 옆집에 살았던 김 씨 측에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초밥 10인분, 샌드위치 30인분의 비밀이 풀렸다고 총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100개 넘는 경기주택공사 합숙소의 하나였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김도형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 계약했다는 사실이 TV조선 보도를 통해 확인되자 국민의힘은 이곳이 선거 준비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림자 대선 조직으로서 은밀하게 이 후보의 대선 준비를 했고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영화 기생충을 언급할 정도로 많은 음식이 필요했던 것도 무관치 않을 거라면서 리틀 이재명으로 불리던 이 후보의 핵심 측근이 공사의 사장이었던 점도 우연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사정을 이 후보가 모른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관여한 조직적 횡령 범죄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하지만 여당 선대위는 이 후보가 보도 전까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굳이 옆집에서 선거를 준비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선대 조직을 분당해 둘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공사의 직원 합숙소가 100곳도 넘는다며 야당의 의혹 제기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고 일축했습니다. 던질 게 없으니까 별걸 다 던진다. 그게 왜 대선 이슈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세 계약 당시 공사 사장이었던 이혼욱 변호사는 합숙소가 선대 조직으로 쓰였다는 야당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 후보와 선대위 모두 숙소에 관여할 이유나 얻을 이익도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측의 해명에도 이른바 옆집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 아니었냐는 야당의 주장에도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경기주택공사와 이 후보 측 해명을 보면 이 모든 게 우연이라는 건데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죠. 그래서 해당 의혹을 취재한 정치부 최지원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된 부분이긴 한데 경기주택공사가 전세 계약을 맺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옆집의 실제 소유주는 누굽니까? 네, 이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 김혜경 씨와 친분이 있다는 김모 씨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바로 그 김 씨 부부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의 소유로 돼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김모 씨 부부의 소유가 아니고 그분의 가족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뭡니까? 예, 이 해당 아파트에 살았던 김 씨 남편이 이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본인의 집이 아닌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주가 김 씨 가족과 혈연 관계일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의 집이다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김혜경 씨와 이 두 부부의 친분이 아주 돈독했다라는 아까 제보자의 증언도 있었는데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김혜경 씨만큼은 이 집의 계약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야당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공기업이 60평대의 전세금만 10억 가까운 이런 큰 집이지 않습니까? 이런 큰 집을 합숙소로 계약하는 거 이게 흔한 일입니까? 예, 뭐 전적으로는 공사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이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직원들의 성향과는 좀 맞지 않은 측면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제 돌연 연차를 냈던 담당 직원과 오늘 다시 통화가 됐는데요. 합숙소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물으니까 알려줄 수 없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합숙소가 100곳 넘긴 하지만 60평대 합숙소가 있는지 이건 지금 확인이 되지 않은 거고요. 네. 자,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이제 바로 이 직원이 10분 이제 최지원 기자가 전화를 하니까 10분 뒤에 알려주겠다고 하고서는 연차 내고 이제 집에 갔다는 바로 그 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만 공사 측은 이 자료가 아닌 구두로 경기도 16개 시군에 모두 130여 개 합숙소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성남시에는 이 후보 옆집 이 딱 한 곳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성남에 딱 한 곳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지사 바로 옆집이 된 거군요. 네. 자, 그런데 이 합숙소를 구할 당시에 이제 부동산을 보니까 이 집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곳이 있었다 뭐 이런 거죠. 네, 국토부 공시 등을 살펴봤는데 비슷한 시기에 같은 평수로만 3건이 더 있었습니다. 평수를 줄인다면 숫자는 좀 더 많아지고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굳이 이 후보 옆집을 골랐고 그것도 리틀 이재명으로 불렸던 공사 사장이 있는 기관에서 모르고 했다는 해명을 과연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각자의 판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의문을 크게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공사 사장이었던 이현욱 변호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현욱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와 어떻게 해서 인연을 맺게 됐습니까? 예, 이 이현욱 변호사는요 민변 출신인데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에 성남시 주빌리은행 고문 변호사로 일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후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FC에서 감사를 지내기도 했고요. 2019년에는 경기주택공사 사장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퇴임해서 지금은 민주당 선대위에서 활동 중입니다. 또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주택을 설계한
것으로도 알려졌고요.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부실장과도 부산의 한 고등학교 동문 관계입니다. 자, 이 정도만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와는 아주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없군요. 자, 어제 최 기자가 직접 이 옆집을 가봤잖아요. 근데 민주당 주장대로 합숙소라고 하는데 실제로 합숙소처럼 보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밤늦게 퇴근한 거주자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 공사 직원이다 이렇게 본인을 저희에게 소개했거든요. 예. 안에는 또 옷가지가 널려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현재 상태로만 본다면 합숙소로 쓰고 있다 이런 공사 측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예. 하지만 직원들도 그렇고 공사 측도 그렇고 입주한 지 1년 8개월이 다 돼가도록 옆집에 이재명 후보가 산다는 것을 몰랐다는 부분은 다소 납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여당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다가 구체적인 정황과 또 증거들이 쏟아진 뒤에야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의혹 역시 다량으로 배달된 음식물을 과연 누가 소비를 한 것인지 또 합숙소 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속 시원한 해명들을 내놓지 않는다면 의혹은 쉽게 사그러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옆집에 일반 가정이 아니라 이제 젊은 남성들이 수시로 드나드는데 이게 어떤 집인지 몰랐다. 이제 이것도 잘 납득하기 어려운 거고요. 네. 물론 사실 이런 의혹 제기들이 근거가 이제 없는 거라면 상식적인 질문에만 답을 해도 될 텐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답답하군요. 최지원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두 달 전 저희 뉴스나인에선 본사 기자의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한 통신 조회를 근거로 공수처가 단순히 가입자 내역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취재기자 통신 영장을 발부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통신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뜻하지요. 그런데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는 이른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에스코트 조사 의혹을 보도한 저희 기자에 대해서 최소한 5번 통신 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가 이성윤 검사장 에스코트 소환 조사 보도기자를 상대로 첫 통신 영장을 청구한 건 지난해 6월 23일. 공수처 수사관을 동원해 보도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20일 뒤였습니다. 지난해 6월 기자 1명을 상대로 3차례 통신 영장을 청구한 뒤 한 달 만에 또 동일한 기자와 다른 기자 1명을 상대로 추가 통신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에스코트 소환 조사 보도 당사자였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이 검사장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 공소장을 보도한 일간지 기자 2명에 대해서도 통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기자를 상대로 한 통신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선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확인해 수 없다는 결국 기자 언론 전화번호 주인이 누군지만 확인하는 통신 조회와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통신영장은 시간대별 통화 내역과 위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를 전후해 기자가 어디서 누구와 통화했는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수처는 국회에 제출된 언론인 통신영장 발부 내역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공수처는 특히 본사 기자 1명에 대해서는 2달 동안 4번이나 통신 영장을 청구했고 사흘 연속으로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범죄 혐의자도 아닌 취재 기자의 통신 행적을 이렇게 집요하게 파헤치려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법조계에선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도 문제지만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연상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TV조선을 상대로 청구한 통신영장 5건 중 4건은 동일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성윤 검사장이 공수처장 관용차에 타고 내리는 장면이 담긴 CCTV를 가져온 기자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23일 이후 사흘 연속 통신영장을 청구했는데 2건은 발부, 1건은 기각됐습니다. 법조계에선 당시 공수처 수사가 상당히 긴박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방법원에서 근무 중인 한 영장 전담 판사는 같은 피의자를 상대로 사흘 연속 통신영장을 청구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명불상의 고위공직자를 특정하기 위해 기자의 통화 상대를 역추적하는 것 자체가
수사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취재원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공수처가 끼어든 거지 본래 직무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본안을 넘어서는. 법조계에선 이딴 영장 청구에 단 한 차례를 빼고는 기간 등을 제한해 발부해준 법원도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제수사 관련된 영장 청구에 있어 보다 제한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영장을 발부해야 됩니다. 공수처는 오늘도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는 해명을 되풀이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9만 명대를 기록하며 최다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 수가 하루째 70명 넘게 급증했는데 이대로라면 다음 달 초 하루 사망자가 680명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방역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정부의 고민도 그래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도에 정은혜 기자입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구하려는 시민들 발길은 오늘도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는데 이제 좀 살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하루 확진자가 연일 10만 명에 육박하면서 자가검사 키트가 편의점 필수 품목이 된 겁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오전에 물량이 들어오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전량 판매가 되었고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하루에 수십 통씩 고객님들이 전화를. 확진자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단숨에 4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한 연구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다음 달 초 하루 확진자는 최대 36만 명. 하루 환자 수의 오미크론 치명률 0.19%를 곱하면 하루 사망자는 무려 680명으로 집계됩니다. 현재로서는 정점의 시기 그리고 정점의 규모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확산세를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가운데 정부는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확진자 폭증에 따라서 재택치료자도 3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도 전화진료와 처방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쏟아지는 확진자를 감당할 인력 부족이 무엇보다 큰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조차 이런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근 코로나에 확진돼 재택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류 차관은 지난 주말 약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에 전화했는데 2군데 정도가 연락이 안 돼 다른 쪽에서 처방받았다고 했습니다. 재택치료자가 31만 명을 넘으며 현장의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증상 좀 어떠세요? 의사 한 명이 일반 환자를 진료하면서 틈날 때마다 재택치료 환자 20여 명에게 전화를 돌립니다. 밤 시간대나 혼자 사는 고령층에 응급 상황이 닥칠까 봐 24시간 긴장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환자가 좀 나빠졌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미흡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병원은 문의 전화가 빗발쳐 의료진들이 점심을 거르기 일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아직 일반 환자를 맡기는 부족한 면이 많아서 정부는 의사협회와 협력해 재택치료 참여 병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이틀째 이어진 경북 영덕의 산불이 오늘 오후에야 잡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축구장 560개 면적에 해당하는 산림이 훼손됐는데요.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불씨 확인을 위해서 현장에는 헬기와 드론이 투입됐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중턱이 시커먼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길이 잡히긴 했지만 바닥에서는 아직도 산불의 열기가 피어오릅니다. 화염이 휩쓸고 간 곳은 이렇게 폐허가 됐습니다. 보기에 멀쩡한 소나무도 불길이 닿으면서 사실상 생장이 멈췄습니다. 진화대원들은 땅속에 남아있는 불씨를 찾아내느라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이 촛불 때문에 하거든요. 이 촛불을 무조건 사야지 이 대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틀 동안 강풍을 타고 번지던 경북 영덕 산불이 오늘 오후 2시 반쯤 불길이 잡혔습니다. 어제 새벽 되살아난 불씨가 산자락으로 확산된 지 36시간 만입니다. 이번 산불로 축구장 560개 면적인 산림 400헥타르가 훼손됐습니다. 마을 회관 등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주민들은 한숨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헬기들이 계속 물을 뿌리니까 불이 그 잡았지. 안 그래서는 동네 다 태웠지.
이번 산불은 전신주에 걸린 농업용 반사 필름에서 불꽃이 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전선과 전선 사이에 저 은박지가 붙어가지고 그 은박지가 열을 받아서 불이 붙었는 걸로 누전 현상으로 떨어져서 산불이 났는 거 아니냐. 산림당국은 헬기 12대와 여러 상 드론 2대를 산불 현장에 배치해 재발화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안철수 후보 유세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해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심된다고 봤습니다. 이 일산화탄소는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LED 전광판 가동을 위한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런데 이 발전기가 소형이라는 이유로 검증 없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사한 사고가 또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버스 외부에 LED 전광판을 달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유세버스는 이 절차를 건너뛰었습니다. 이걸 어기는 것이 무슨 차들이냐면 바로 지금 같은 일교차들입니다. 20일 동안 정도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 승인을 받고 설치했더라도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는 의문입니다. 버스 외부 LED 전광판을 운영하려면 발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소형 발전기는 사전 승인이 필요 없어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전무합니다. 발전기는 적재물 수준으로 일단은 여기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사용하실 때 유전자들이 보면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숨진 2명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경찰은 개조업체 관계자 등에게 발전기 설치와 개조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당은 이와 관련해 천안 사고 후 서울 유세버스에서도 어지럼증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면서 이상을 느낀 사람들에게 모두 병원 진료를 받으라고 안내했고 추가 피해와 현황 등을 파악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한 학부모가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교사를 폭행하고 욕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렸는데 교육청은 교권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인 A씨는 지난해 11월 수업 중이던 교실에서 벌어진 일을 잊지 못합니다. 자녀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며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목하고 어깨나 이런 부분을 계속 치시고 폭행을 하시면서 저를 복도로 끌어내려고 하셨고. 학부모의 행패는 금방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누가 신고했냐며 윽박을 지르고 담임 선생님인 A씨에게는 인격 모독성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교실 밖으로 나가달라는 A씨의 요구에 학부모는 자녀를 두둔하는 말을 하며 막무가내였습니다. 다른 교사들이 말리면서 학부모의 난동은 끝났지만 A씨가 입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선생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태로? 그런 게 되게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았어요. 인천시 교육청은 학부모 B씨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시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한 건 처음입니다. 그 사안 자체를 보고 학부모의 진술서와 선생님의 진술서와 학생들의 또 목격자 진술서를 종합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경찰은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에서 직원 횡령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산업용품을 만드는 중견기업으로 재무팀 소속 직원이 245억 원을 빼돌렸다가 체포됐습니다. 이 직원은 6년 이상 범행을 반복하면서 주식 투자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는데요. 왜 최근 기업들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어젯밤 9시 20분쯤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를 서울 관악구집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재무팀 소속 7년차 대리로 회사 돈 24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계양전기 자기자본의 약 1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김 씨는 6년 전부터 회사 돈을 야금야금 횡령해왔는데 회사 측은 최근 결산 과정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마저 외부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재무 담당 김 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범행을 저질렀고 빼돌린 돈 대부분을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이후엔 유흥비에 탕진했다고 회사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김 씨 단독 범행으로 보고 빼돌린 돈의 용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횡령 금액에 대해 집중하고 있죠. 할 수 있는 수사 내용은 다 할 거예요. 코스닥 상장사인 계양전기 주식 거래는 15일부터 정지됐고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0일까지 상장 폐지 심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요새 1,000원 한 장으로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기도 어렵죠. 전체 물가가 오르기도 했지만 대형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4년 동안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린 탓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아이스크림 2개를 사면 1개를 얹어주는 편의점의 2+1 할인 행사. 과거엔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고를 수 있었지만 2017년쯤엔 행사 품목이 3개에서 5개로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약간 1+1이나 2+1을 사서 되게 많이 사 먹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그런 게 많이 없으니까 단품으로 하지만 그것도 너무 비싸고. 공정위 조사 결과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는 국내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의 담합 때문이었습니다. 가격 담합도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일명 쭈쭈바로 불리는 튜브류는 800원에서 1,000원으로, 콘류는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리고 투게더 등 대용량 아이스크림은 4,500원에서 할인해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런 담합은 2016년부터 4년 동안 이뤄졌습니다. 대표적인 국민 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5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1,350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조사에 비협조적이었거나 담합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법리 검토 후 대응하겠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재건축 단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개별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일정액을 넘길 경우에 얼마를 도로 내놓아야 되는지 이르면 다음 달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에게 통지되는 건데요. 집값 급등으로 부담금이 애당초 예정액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뮤진 기자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재건축을 끝낸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2018년부터 사실상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첫 대상으로 이르면 다음 달 부담금 통지서를 받아듭니다. 그런데 부담금이 2018년 추정했던 1억 3천만 원의 2배를 넘겨 3억 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합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은 더 턱없이 더 많이 올랐고 3억 가까이 나온다 하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은 재건축 기간에 오른 집값에서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내는데 2, 3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담금도 급증하게 된 겁니다. 조합원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집 한 채 갖고 평생 살아온 게 지금 전 재산의 전부야. 누가 집값을 이렇게 올려달라고 했냐 이거야. 입주 시점 시세에 따라 부담금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세하는 게 맞느냐는 불만도 터져나옵니다.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가상의 숫자에 불과한 이익에 매덕을 내라고 하니까 이제 차라리 재건축하지 말자. 부담금을 통보받은 곳은 전국 63개 단지 33,800여 가구. 예상을 뛰어넘는 부담금이 초일기에 들어가면서 후폭풍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후 거주할 것으로 알려진 대구 달성군 사주에 연일 방문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매입 잔금까지 모두 치렀고 청와대 경호처에서 현지 실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초 퇴원한 뒤에 곧바로 여기로 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보도를 했던 황선영 기자가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사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사람들이 모여 담장 안쪽을 들여다봅니다. 대문 앞도 문전성시.
사저 보도 전날인 지난 10일 한적했던 분위기는 일주일 만에 사뭇 달라졌는데 사진을 찍는 방문객들로 발 디딜 틈 없습니다. 대구를 사랑하고 달성을 사랑하는 이 지역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환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저 주변은 하루 종일 차량들로 꽉 막혔고 경찰과 주차 단속 요원까지 동원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사저 인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입구부터 길을 따라 빽빽하게 들어선 현수막은 50개가 넘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사저 주변과 집 내부를 답사했고 인근 부동산을 통해 사저 주변 부지 매입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호처는 당초 경호동으로 알려진 맞은편 집이 아닌 새로운 부지에 경호동 한 동을 짓고 사저 앞뒤로 2평짜리 초소 2동을 짓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또 경호 인력이 임시로 거주할 주택도 물색하고 지역 채용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생 많으셨던 박근혜 대통령님 나오신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사시게.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사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퇴원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달성구는 방문객들이 계속 늘어날 것에 대비해 사저 인근에 주차장과 화장실을 만들 예정입니다. TV조선 홍선영입니다. 대선이 가까워올수록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패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발언이 더 큰 역풍으로 돌아오기도 하죠. 특히 외모에 대한 적절치 못한 비유나 상대방의 아픔을 조롱하는 발언은 여야 각 당의 경계 대상 1호입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경 대변인은 안치환 씨의 노래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이 김건희 씨를 겨냥했다는 논란에 대해 위대한 뮤지션에 비유해줬다는 건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성형 안 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저는 성형하셔 이쁘다고 생각해, 과거 얼굴보다는.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외모 품평이라는 비판에도 이 대변인이 성형이 죄냐며 물러서지 않자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 나서 과도한 표현으로 상대 후보와 당을 공격하는 언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선대위 정책본부 소속 이한상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유세차가 전복된 사진을 올리며 서서히 침몰하는 일만 남았다고 했는데 사고를 조롱했다는 내부 비판에 즉각 사퇴했습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족도 잘라낼 것이라며 강력 경고했습니다. 유세 현장의 사고를 조롱하거나 상대를 비하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을 히틀러나 무솔리니 등 파시스트에 비유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태리의 파시즘 그리고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늘 하던 짓이 자기 과오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을 했다면 윤석열 검찰이 실행했다는 거냐며 윤 후보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따져보니는 어제 이어 오늘도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후보의 사시부활 공약 실현 가능성을 알아봤는데 오늘 따져볼 건 이겁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과연 가능할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차정성 기자, 우리 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을 더 이상 묶어두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 킬로와트 시당 4.9원씩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정부가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이 전기요금까지 올릴 수 없어서 그동안 묶어둔 거였는데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야당은 올릴 거면 진작 올렸어야지 대선 끝나고 올리겠다는 건 선거용 꼼수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한전 적자가 커진 게 탈원전 정책 때문인데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일단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자, 그런데 탈원전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커졌다. 이건 사실입니까? 네, 일부는 맞는 얘기입니다. 2016년까지 30%대였던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2017년 26.8%,
2018년 23.4%까지 줄었습니다. 대신 액화천연가스 LNG가 그 빈자리를 메웠는데 이 LNG 원자력보다 생산 단가가 2배 이상 비쌉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누르고 있으니 한전 적자 폭이 커진 겁니다. 윤 후보 입장에선 현 정부와 대립각도 세우면서 국민 대다수가 반길 일석이조의 공약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만 맞는 얘기라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탈원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원전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가동률 수준으로. 네, 보신 것처럼 산업부 장관 말대로 2018년 23%대까지 떨어졌던 원자력 발전 비중이 2019년 25.9%, 2020년엔 29%로 다시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이렇게 사오는 이 도매가는 지난해 1월 킬로와트 시당 70.65원에서 1년 사이에 킬로와트 시당 154.42원,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전기 생산 원가가 급등한 게 이유였습니다. 탈원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던 거죠. 이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전 부채는 지난해 138조 원이었는데 지난 5년간 무려 34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예, 양측의 주장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한전의 적자가 이렇게 심각한데 윤 후보 말대로 전기요금을 계속 동결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는 문제니까 만약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4월치 인상 고지서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요금 인상 요인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한전 적자를 줄이기 위한 건설적인 대안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누적시켜놓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전기요금 책정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예, 무작정 돈을 푸는 것도 포퓰리즘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공공요금 인상을 무작정 막겠다는 것, 이것도 좀 따져볼 대목이 있긴 하군요. 예, 차정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촉즉발인 우크라이나에서 결국 총성이 울렸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친러시아 반군을 공격했다는 내용인데 우크라이나는 공격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러시아 매체 보도다 보니까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가 침공의 구실을 삼으려고 만든 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입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오늘 새벽 이곳에 박격포와 수류탄 등으로 4차례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반군 지역 도네츠크에도 추가로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휴전 체제를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작은 마찰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먼저 도발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친러 반군이 우리 진영으로 박격포 공격을 해온 것이라며 그럼에도 반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방국들은 러시아가 침공할 명분을 찾기 위해 교전 상황을 만들어낼 거라고 예고해왔습니다. The world should be prepared for Russia staging a pretext and then launching a potential military action. 접경지 병력을 철수시킨다는 러시아의 발표는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미국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가 접경지 병력을 7,000명 늘렸다고 분석했고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14만 8천 명, 87개 전술부대가 주둔 중이라고 파악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대부의 딸 결혼식에서 FBI 요원들이 기웃거리자 큰아들이 달려나옵니다. 카메라를 빼앗더니 부숴버리고는 지폐 몇 장 던져줍니다. 이 장면을 본떠 경의를 표한 영화가 있습니다. 폭력 조직 2인자가 보스의 장례식을 감시하러 온 형사들에게 이죽거리죠. 이거 면이 초상권 침해야. 알아? 그는 잔인한 냉혈 악당입니다.
살려는 드릴게. 하지만 반대파에게 밀려나 마지막 순간을 맞자 깨끗하게 받아들입니다. 자성이한테 축하한다 전해줘라. 회장 자리를 나 출세했네. 거주기 딱 좋은 날씨네. 조폭도 이럴진데 현실에서는 구차한 집착 버리고 제때 말끔하게 떠나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지만 낙화도 동백처럼 단순에 뚝 떨어지는 꽃이 있는가 하면 목련같이 며칠을 두고 지저분하게 지는 꽃이 있습니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 끝까지 남 탓하고 정오의 삿대질을 해대며 추하게 떠나는 퇴장이 있듯 말입니다. 김원웅 광복 회장이 물러나면서까지 사람을 볼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보훈처 감사 결과는 명예훼손이고 모든 비리는 제보자 탓이라며 버티던 그대로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를 반민족 친일로 매도해왔던 대로 이날도 민족의 갈등과 분열의 뿌리가 친일 미청산이라고 했습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독립운동 정신을 팔아서 이속을 챙긴 입으로 여전히 민족과 친일을 운운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 비리 의혹을 보도했던 저희도 비난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아니 모르는 척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를 무너뜨린 것은 언론이 아니라 그 자신이 저지른 파렴치한 비리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또 나는 떠나지만 광복회는 영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광복회가 영원해야 하기에 그가 쫓겨난 겁니다. 그가 내놓은 퇴장의 변은 싸놓고 매화 타령한다는 속담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에 돌팔매질을 하고 친일의 낙인을 찍는 인두질을 하고 반일을 부채질했습니다. 탐과 놀이가 재물을 긁어모으듯 긁엉이질을 하고 어떻게든 땜질해보려고 핑계질을 하다 못해 떠나면서까지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내 탓이오라는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을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가당찮은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떠날 때라도 말없이 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날은 건조해지겠습니다. 동쪽 모든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이 특보는 서쪽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바람까지 불면 진화하는 데도 어려움이 큰데요. 당분간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늦겨울 추위가 매서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올라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침까지는 한파특보가 남아있겠고요. 낮 기온은 부산과 대구가 9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추위가 누그러지는 건 일시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남부와 제주 지역에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7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